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됩니다. 김 전 지사는 재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달 남은 형 집행만 면제받아 오는 2027년 12월까진 선거에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도 사라지며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이듬해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조작이나 정치 개입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현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단행해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려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이 밖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형기환,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들까지 전직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55명이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에 대한 사면, 복권도 단행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까지 포함하면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41만 7천여 명이 이전에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감면받게 되고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확정되자 여권에서는 대체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듯하다면서 반대의 뜻을 감추려 하진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결정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아마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저는 존중돼야 되고. 윤상현 의원도 과거 사면 복권 사례를 거론한 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더는 당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사를 전해온 거로 알려진 한동훈 대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드러내려는 듯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존중하지만 다수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대통령실과 다르다는 뜻을 굽히진 않은 겁니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앞으로도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권 결정 이후에는 한 대표가 자신 뜻을 밝힐 명분도 실리도 없는 만큼 김 전 지사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 의견 불일치가 거듭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당정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날을 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던 이재명 전 대표도 당원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야권 반응을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권 확정 전까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김경수 전 지사는 정부 발표 뒤 SNS에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계획은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야권에선 환영과 축하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요청해왔다고 주장한 이재명 전 대표도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친노 친문계 인사들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 차원에선 드루킹 댓글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는 다른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이번 복권 논란을 거치며 야권이 더 득을 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복권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단 겁니다. 김경수 복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김경수에게 엄청난 이제 힘을 주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독일에 체류하는 김 전 지사는 예정된 공부를 마치고 연말에 귀국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진 않겠지만 본격적인 대선 전국 시기, 이재명 1극 체제인 야권 대권 구도에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신용정보를 넘긴 곳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무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카카오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이 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해명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탁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암호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 식별이 가능해 고객 동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익명정보가 돼야지만 동의가 불필요한 거고요.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는 가명정보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이렇게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검토하고 나서자 카카오페이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12일 만에 벤츠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불이 난 EQE 차량에 장착된 중국 파라시스 제품은 모두 5개 차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틀 연속 대책회의를 연 정부는 모든 전기차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벤츠코리아가 오늘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린 조치입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당국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본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벤츠는 영업 기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16개 차종 가운데 EQE 350 플러스 등 5개 차종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마이바흐 EQS 680 SUV 등 8개 차종엔
중국 CATL 배터리를 썼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인 EQE 시리즈는 대부분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주부터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전기차 모든 차종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모든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석 달 만에 10만 명대로 증가했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5만 7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7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지난 5월 8만 명, 6월 9만 6천 명 늘어난 데 이어서 석 달 만에 10만 명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1만 7천 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8만 1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는 5월 4만 7천 명, 6월 6만 6천 명 등이 줄어드는 등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7만 8천 명이 증가한 반면 20대는 12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택배업체들이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택배 쉬는 날을 맞아 이틀 동안 배송을 멈춥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 소포, 또 로젠택배는 오늘부터 광복절인 내일까지 배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체 배송망이 있는 쿠팡과 ssg.com, 컬리와 편의점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알뜰 택배는 정상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빚 연체로 통장이 압류돼도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인 양육수당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2월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압류 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위한 후속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급되는데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 탓에 채권자에게 압류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르면 몇 시간 안에 결정될 수 있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수반이 밝혔습니다. 커지는 긴장 속에 미국은 이란에 경고를 보내면서 오는 15일로 제한한 휴전 협상에 하마스가 참여하도록 총력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났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длительный, надежный, стабильный мир в регионе, нужно выполнить все реш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и прежде всего создать полноценное.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민간인 희생이 커지고 있지만 유엔은 중동 평화를 이끌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فشلت الأمم المتحدة بسبب أمريكا، بسبب الضغط الأمريكي، بسبب الموقف الأمريكي فشلت في أن تعطينا. 아바스 수반은 회담 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등 반이스라엘 진영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오는 15일 미국 등이 제안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전에 이란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즉각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27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외교를 통한 긴장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one benefits from any kind of retaliation, and what we've been engaged on is intensive diplomacy with allies and partners who are helping us communicate that message to the region, including directly to Iran.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이후 하마스는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함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하마스의 협상 복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서 9일째 전진을 거듭해 정착지 74곳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적군 사상자가 2,000명 이상이라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진격합니다. 러시아군이 머물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처럼 러시아 본토 점령을 인증하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영상이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현지 시간 13일 대통령 보고에서 하루 동안 쿠르스크 전선에서 1에서 3km씩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збільшуємо територію активних дій. Головком доповідав, що наші сили контролюють 74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и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러시아는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시도를 계속 격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420명의 병력을 잃는 등 지난 6일 이후 적군 사상자는 2,00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체첸공화국 특수부대도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난민 숫자로 보면 러시아가 밀리는 형세입니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현재 피난민은 12만 명으로 18만 명이 추가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Торговли нет магазинов, нет. Одна пятерочка вчера еще стояла, но она закрыта была просто, не работала. Все, ничего у нас не работает. 서울의 1.6배인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는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투를 전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남의 땅에 관심이 없다며 공정한 평화에 동의하면 쿠르스크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4% 오른 39,765.6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1.68% 뛴 5,434.4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43% 급등한 17,187.61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는 도매물가인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습니다. 뉴욕 유가가 4% 급등한 지 하루 만에 2% 넘게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하루 전보다 1.71달러, 2.14% 급락한 배럴당 78.3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임박했다는 우려에도 원유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하락을 주도한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밤사이 서울에서 24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400명을 넘어섰는데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다 수온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양식장 물 위에 물고기가 배를 보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죽은 물고기를 건져 고무통에 담습니다. 반나절에 건져낸 양만 22통, 2만 마리에 이릅니다. 수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최고 27도까지 견딜 수 있는 우럭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폐사한 우럭을 건져낸 겁니다. 가까이 가보면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난 일주일 새 폐사한 양만 55만 마리. 수온이 28도가 넘는 고수온 경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30도 고수온이 3, 4일만 더 지내게 된다면 전량 100% 폐사로 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과 자본과 이 돈이라는 거 투입된 그 사료값이라든가 모든 자본을 먹고 지금 다 죽는 겁니다. 전국에서 확인된 양식장 피해만 9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어민들이 차단막을 설치하고 산소 발생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은 가축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전국에서 집계된 가축 폐사 수만 70만 마리로 오리나 닭 등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50대 남성이 집 앞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저희 사람이 쓰러졌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고 갔는데 풀밭에 환자분 쓰러져 계셨고요. 반혼수 상태에서 혈압이 낮아서 올해 전국 온열 질환자는 이미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늘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4.6기가와트를 기록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94.5기가와트였던 지난 2022년 12월 23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새 기록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요를 줄이는 신뢰성 DR 제도와 석탄 출력 상향 운전을 활용해 공급 예비율을 10.7%로 유지했고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비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말복과 기록적인 폭염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보통 말복이 지나면 절정을 보이던 폭염이 점차 꺾이면서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폭염과 열대야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6.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나타났고요. 이는 8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밤더위도 역대급입니다. 서울은 24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하면서 열대야 연속 일수가 역대 2위까지 올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건강 상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을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9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납니다. 오늘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고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 전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내일부터는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내내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엔 키워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한 해 바다로 흘러드는 미세 플라스틱은 연구팀은 앞선 연구를 통해 토양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그 결과 1리터 생수병 하나에 평균 24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 도심부 대기에 상당수의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포장재나 각종 용기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을 분석한 건 처음인데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연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소혜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성분을 조사한 거죠? 네, 이번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의 현황들을 조사한 건데요. 네. 1 입방미터당 71개가 나와서 꽤 많은 양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공기 중에 떠다닌다면 그만큼 가볍다는 뜻일 것 같은데 호흡하면서 이게 마시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대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흡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폐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이 발견되는 것도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기 중에 이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성분을 보니까 폴리에틸렌 성분이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공기 중으로 가게 된 걸까요? 일단 뭐 자동차 타이어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류를 통해서도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햇볕에 노출되거나 하면서 계속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볍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 중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타이어에서 이제 마모드에서 공기 중으로 가는 게 가장 많고 일반 플라스틱 그 제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은 미세 입자가 공기 중으로 떠다닌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플라스틱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 조사한 걸 봤더니요. 평균 개수가 1세제곱미터당 70개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흔히 해양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해양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의 양이 될까요?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기 네. 중에서는 1 입방미터당의 미세 플라스틱 개수를 보는 것인데요. 해양에서는 그 표층의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의 개수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바다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평균 1리터당 2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대 한 8개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수의 한계치를 12개로 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해양 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놀란 부분이 해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다시 대기 중으로 유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제 파도가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작은 공기 방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공기 방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대기 중으로 뜨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공기 방울이 터지게 되면은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 중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해외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바다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 이 해마다 많은 양들이 대기 중으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탄소의 순환처럼 미세 플라스틱도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지에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네. 바다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 중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대기 중의 미세 플라스틱이 또 바다에 가라앉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환경에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그 환경 매체들을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입니다. 네, 자, 미세 플라스틱 전 지구적으로 순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절별로도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 그리고 양이 또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계절별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 그리고 양의 차이는 어떻게 좀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는 겨울철에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의 자료가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의 미세 플라스틱과 실외의 미세 플라스틱의 대기 중 양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장소의 영향 등 그리고 재질의 종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미세 플라스틱이 호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떤 재질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와서 놀란 분들도 사실 많았는데 여름에 그 플라스틱 생수병 얼렸다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일단 페트병 등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음료로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최근에 나타난 연구 결과는 얼리고 녹이고 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환경적 변화를 많이 거치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조직 구조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 혹시 저희가 지금 옆으로도 일회용 그런 플라스틱 용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용기에 들어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섭취하면서도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담게 되면은 종이컵 안쪽에 얇은 비닐 코팅을 통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에 음식을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떨어져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일상의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사용이 결국은 식품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우리 몸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는 경로가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5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너무 과장된 연구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후속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요. 미세 플라스틱은 많은 양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작은 플라스틱의 개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조각의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흡수됨으로써 우리 인체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한 장 크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노 단위 정도의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엄청나게 많은 개수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우리 몸에 끊임없이 흡수되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이게 계속 쌓이는 건지 배출은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인체 내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거동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세포가 파괴되면서 세포와 함께 인체로 배출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유입되었을 때 우리 건강에 분명히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로 유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우리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플라스틱 소비량 자체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량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연구 결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뭐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을 사용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일상의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기업들이 이 플라스틱을 다른 재질로 대체를 하거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분리배출에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로 재활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재활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까? 그 플라스틱의 한정에서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한 30에서 4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세계 평균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고 보게 되면은 소각이나 매립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30-40% 정도가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재활용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종류가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단일 재질일수록 재활용을 하기가 용이한데요. 네. 지금 복합 재질의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플라스틱의 종류가 섞이게 되면은 재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종류, 너무 많은 형태, 아주 다양한 색깔, 복합 재질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활용의 여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말씀하신 그 재활용이 가장 용이한 단일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페트도 단일 재질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P라든지 PP 같은 그 용기도 단일 재질이죠. 그런데 이제 비닐봉투류들, 특히 이제 식품 포장에 사용하는 이런 봉지류들 같은 경우에는 복합 재질인 경우가 많고요. 네. 화장품 용기도 복합 재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재질이 섞이게 되면은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어쨌든 좀 궁극적인 해법이 지금이라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인데 정책적으로 자원 재순환을 위해서 좀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에 대한 좀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세금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하게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을 생산하도록 재질 구조 개선과 관련된 좀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분리배출이 당연히 좀 더 잘 되어야 되겠지만 네. 생산자들이 책임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개인이 일상에서 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격리 의무가 없어진 상황이라 직장인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을 하고 학교들도 속속 개학하고 있어서 확산세가 가속화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주일에 91명이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한 달 사이 861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낮아졌고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없어진 상태. 그 4급 전환 시에도 5일 권고, 5일 격리 권고는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전수 보고가 아닌 이제 표본 감시로 넘어가면서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이제 집중한다. 그나마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개인 병가 등을 활용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격리 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 휴가를 내지 않는 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권하는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휴가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하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 시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됐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졌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의사소견을 보고 학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출석을 위해 학교에 나오는 확진 학생이 많아지는 만큼 감염도 확산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모든 호흡기감염병은 계절적 영향도 있고 사람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름철 유행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방학이 끝난다,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감염병 위기 단계를 올리거나 방역 지침을 강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개인 방역 지침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하순에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홍정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행동 변화가 유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냉방으로 인한 밀폐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여름철 유행의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오미크론 하위 계열로 보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이전 유행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엠폭스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CDC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 이후 실제 이를 실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CDC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 55개국 가운데 최소 16개국에서 엠폭스가 발병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15,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61명의 사망자가 보고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8월 14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불러 취임 하루 만에 공영방송 후임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딸의 사파를 엉뚱한 기사에 사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2021년 성매매 범행 관련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연상시키는 사파를 넣었다가 조 대표의 항의를 받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강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영화 공짜 등 글자를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내일 광복절 경축식을 앞두고 광복회와 관련 단체, 야권 등이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며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임명철에는 없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전에 없던 반쪽 광복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야권 등의 잇따른 광복절 경축식 불참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김영석 국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는 없다며 광복절 행사가 별도로 이뤄져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원 추천이 회의 결과 1순위였던 김 관장을 낙점한 것이다. 김 관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의 건국절 추진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국절을 추진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점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종찬 광복회장과 통화에 전했던 겁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절차도 문제가 없고 건국절 추진 의혹도 오해일 뿐이라는 주장인데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탈락한 것에 대한 이 광복회장의 몽리에 불과하다며 철회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광복회장은 앞서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건국절 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탈법적인 수단까지 써가면서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이 건국절로 가자는 의도 아니냐.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망세였던 국민의힘은 김 관장의 친일 발언은 근거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은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야권이 친일 역사관 논란을 고리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엄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신중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인데 여당으로서 김 관장 인선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정쟁적으로 이런 문제를 또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김 관장이 친일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야권이 정쟁으로 정부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친일적인 발언을 했었다 하는 부분도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야권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로 인선 철회 없인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추진 등 윤석열 정권 들어 친일 매국 작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987년 문을 연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자체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면서 김 관장이 정부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란 해명을 내놓은 건 역시 해괴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정부가 지명한 주요 공직자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이번 인사 참사까지 인사 쿠데타라도 벌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야가 맞부딪히면서 김영석 관장을 둘러싼 논란은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김 관장이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여야 공히 참석하는 검증회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름을 팔아 이용하는 이른바 명파리 무리를 잘라내겠다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와 일부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 후보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을 곡해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이름을 팔아 실세놀이하는 암덩어리들이 있다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주장에 경쟁자들은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진짜 이재명을 파는 게 누구냐는 지적부터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해명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다.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최고위원 1위를 달리는 김민석 후보는 당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부를 흔드는 밀정 정치를 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었지만 곧바로 전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정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모든 판단은 당원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밀정 정권, 밀정 정치와의 싸움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쟁 후보들은 물론 당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 후보는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계파 정치를 없애려는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의 뜻을 장막 뒤에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건데 보수 언론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평가받는 김민석 후보와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설화로 자신이 비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기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오는 18일 발표되는 최종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열성 당원들의 반감을 고려하면 정 후보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하더라도 당분간 후폭풍은 불가피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도 포함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11개월 만입니다. 봉 기자는 20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2월 남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은 봉 기자가 인터뷰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JTBC의 진실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직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도 함께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평수 전 대변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를 최 전 중수부장으로 조작했고 허 기자는 가짜 녹취록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보고 송 전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최모 보좌관과 전문위원 김모 씨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청구했습니다. 허 기자는 검찰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억지 기소를 했다며 재판에서도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과 야당 관계자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대거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역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어제 고인이 된 권익위 간부의 순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오늘부터 유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순직 인정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권익위 간부 사건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한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상관인 정 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새벽 영동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전남 여수에서는 바다에 정박한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 바로 뒤편에 작은 화물차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새벽 1시 10분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안산휴게소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앞에 있던 11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밤 11시 35분쯤 전남 여수에서는 정박해 있던 배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배가 비어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어선 3척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 일단 세대가 1톤짜리, 1.5톤짜리, 5톤짜리로 보이거든요. 거의 중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배는 그렇게 다 세대 다 탄 상태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 힘을 주어 차량 와이퍼를 떼어내더니 곧이어 승용차 유리를 내리칩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주차 방식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부수기 시작한 겁니다. 주차된 차량 2대가 피해를 봤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어진 수사 끝에 최근 이 남성을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이 고객의 사고 차량을 옮겨주면서 난폭 운전을 한 정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차선을 2개씩 넘나들고 급하게 끼어드는 건 물론 최고 시속 190km로 폭주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는데요. 차주는 사고 차량을 맡겼다가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쿵쾅거리는 음악을 틀고 쏜살같이 달리는 승용차. 차선을 확확 바꿔 달리는 차 사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한 번에 2개 차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도 차선을 바꿔가며 달립니다.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듯 즐기는 것 같더니 돌발 상황에 순간 겁이 났는지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위태로운 질주에 차량 경고음도 수시로 울려댑니다. 이러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닌지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는 이 승용차. 며칠 전 접촉사고가 났던 차량입니다. 게다가 신나게 살을 모는 운전자는 차 주인도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 이후 렌터카를 빌려주고 사고 차량을 공업사까지 옮겨다주는 과정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 고객 차량으로 폭주를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차량 주인은 뒤늦게 차량과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에 찍힌 최고 시속은 무려 190km였습니다. 사고가 난 차를 믿고 맡겼더니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린 차 주인은 난폭 운전으로 차에 추가적인 흠집까지 생겼다며 항의합니다. 해당 직원이 제 차량을 운행하고 나서 스톤칩으로 인해 앞유리에 크랙과 그다음에 조수석 쪽 앞에 휠에 상처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손님의 차량도 그렇게 운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렌터카 업체 직원은 차주에게 급해서 차를 빨리 몰았다고 해명했는데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렌터카 운전자 맞으시죠? 네. 탁송하셨을 때 일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는데요. 업체 역시 취재진이 24시간 상담 전화로 연락하거나 문자로 질의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다가 어렵게 통화가 됐지만 모르는 내용이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어떤 일인지 저 잘 모르겠어가지고. 카를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고객님한테 잘 말씀해보시는 게. 취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응하시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응할 필요가 없죠. 사고 차량 주인은 렌터카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차주는 처분 결과를 기다리면서 차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전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20대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에 탄 3명은 모두 술을 마신 게 확인되는데 아무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불빛이 번쩍하더니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버스가 튕겨나가고 승용차는 뒤집혔습니다. 앞서 이 차는 건널목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3명.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 국적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역시 캄보디아 국적인 다른 한 명은 사고 직후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측정 결과 3명 모두 술을 마신 상태, 2명은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3명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현재 CCTV라든지 블랙박스, 그다음에 술 마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심한 시각 사거리에서 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립니다. 옆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쏜살같이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곧바로 굉음을 내며 도망칩니다. 차 부딪히고 차 한 대 도망가고 지금 여기 뺑소니 차 한 대 지나갔거든요. 출동하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도로를 모두 차단한 끝에 운전자 30대 A씨를 2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역주로 방향 중에 이제 그쪽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오는 게 보여서 제가 그걸 이제 충격을 각오하고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도주를 차단하게 된 겁니다.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 만취 상태였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잇는 고속 여객선인 퀸 비트로가 누수 사실을 숨긴 채 몇 달이나 운행을 계속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해당 여객선의 운영사인 일본 JR 큐슈 고속선이 선체 균열로 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상 이를 숨긴 채 운항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2월 누수 사실을 확인했지만 5월까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계속 운항을 했고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수를 발견하는 센서의 위치를 옮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고 투약한 8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20대 사회초년생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밀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분증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 자기소개를 하는가 싶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제 집에 마약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저의 신상과 저희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마약 밀수에 참여하길 원한 이들은 이런 충성 맹세 영상을 총책에게 보내고 일감을 받았습니다. 윗선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신상 자료까지 보냈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베트남 등지로 출국해 현지 조직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속옷 등에 숨겨 몰래 들여오거나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마약 밀수책 6명과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8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몰래 들여온 마약은 CCTV가 없는 주택가와 야산 등에 은닉한 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폰 순도를 높여 팔기 위해 모텔에 정제기구를 설치하고 정제 작업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어떤 조직을 운영한 걸로 판단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공급선이 발견되고 또 해외 루트가 확인되고 해서 끈질기게 수사해서 경찰은 6만 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9kg과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와 LSD 등 마약류 4kg을 압수하고 마약 총책과 다른 밀수사범 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온라인으로 산 가구 관련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5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구 품질 관련 불만이 1,200여 건으로 절반이 넘었고 과도한 반품 비용 청구가 5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과천지구의 공공택지에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아파트 10,000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169만 제곱미터 땅에 조성되는 과천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2019년 5월 과천지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5년 3개월 만인데 만 가구 중 6,487가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매달 32개를 수확하며 뜨거운 여름밤, 더 뜨거운 감동을 선물한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소수 정예로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 속에 비인기 종목 선수 육성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개선이라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킨 박태준. 여성 복서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의 목에 건 이매지가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을 들어옵니다. 공항을 가득 메운 환영 인파의 박수와 환호 속에 파리를 누볐던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까지 마침내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기술을 하게 돼가지고 놀랬고 폐막식까지 있었던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모두 32개를 수확한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강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48년 만에 규모가 가장 적었던 144명이 일궈낸 기적입니다. 좀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금메달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이 생기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여자 선수들이 종목을 가리지 않고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4년 뒤 LA 대회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을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았고요. 최초를 넘어서 또 다음 올림픽에서는 한 번 더라는 말이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비인기 종목의 선수 관리에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공항 별도 장소에서 공식적인 해단식을 예고하고 단상까지 마련했지만 갑자기 장소가 바뀌면서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과 귀국한 선수들이 뒤엉키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양궁 김우진, 펜싱 구공길 등 먼저 귀국했던 일부 다른 선수들은 해단식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제대로 된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협회의 불합리한 용품 계약과 연봉 구조 등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달 예정됐던 국제대회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투어 상금으로만 9억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여자 선수 1위, 누적 상금은 20억에 육박하는데 안세영에겐 노력의 대가이자 자부심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이 정도 보상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제가 지금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언뜻 22살에게 두둑해 보이지만 남자 1위 올림픽 2연패의 주인공 덴마크 악셀센은 1,000만 달러 자산가고 인구 14억 인도의 특급 스타 신두는 지난해에만 1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안세영은 전력 균형 등을 이유로 계약금 1억에 첫해 연봉 5천만 원이 최대인 실업연맹 규정에 따라 소속팀 삼성생명에서 입단 4년 차인 올해야 억대 연봉을 받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드민턴 업계는 이구동성 현재 안세영의 시장 가치가 좋기 100억은 된다고 말합니다. 22살의 어린 나이, 세계 1위 금메달로 증명된 압도적 실력. 여기에 천이페이나 타이징 등 라이벌이 전성기를 지났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다만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한 안세영은 요넥스 라켓과 신발, 옷만 착용해야 합니다. 대표팀 의류와 장비를 독점하는 조건으로 협회가 오는 2026년까지 요넥스와 매년 29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라켓과 운동화는 선수 개별 계약을 허용해 별도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외국과는 확연히 다른 규정입니다.
이미 안세영에겐 특정 스포츠 브랜드가 수십억대 단연 계약을 제시한 걸로 알려져 상대적 박탈감과 답답함이 클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협회는 간판 안세영이 이탈할 경우 살림살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난색입니다. 협회는 용품 일괄 계약을 통해 조성된 수입은 대표팀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비, 상비군과 꿈나무 육성 등에 쓴다면서 안세영도 초등학교 때부터 협회 지원을 받아 성장한 만큼 일종의 의무 복무 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시대 세계 1위를 가두는 낡은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 일주일 가까이 숨을 고르고 있는 안세영은 부상을 이유로 이달 말 예정된 국제대회 2개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개인 스폰서를 풀어달라.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국 스포츠계에 적절한 고민을 던졌다는 평가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안세영 선수의 이 같은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관심이 커지면서 주목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배드민턴 영웅 푸살라 신두인데요. 두 선수의 수입을 비교해볼까요? 자, 우선 안세영 선수는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지난해 수입은 약 9억 2천만 원인데요. 월드 투어 8개 대회 우승 등 걸출한 성적으로 약 8억 6천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소속팀 연봉은 6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고졸 신인 초봉 5천만 원에 3년 동안 매년 7%씩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 푸살라 신두 선수는 세계 랭킹 13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입이 무려 97억 원이나 되죠. 대회에서 거둔 상금은 7,400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의 수입이 광고료와 스폰서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두 선수의 수입이 차이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광고료와 스폰서십이죠.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국가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후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는 라켓과 운동화를 포함해 모든 용품은 후원사의 제품을 써야 합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연맹은 안세영과 신두의 수입 차이에 대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한국과 달리 인도에서는 배드민턴이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인기 종목이라서 광고나 스폰서십의 제한이 많고 금액도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드민턴이 비인기 종목인 국내 현실을 봐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협회는 후원사의 지원으로 대표팀 운영과 선수 육성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안세영 같은 스타 선수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으면 협회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안세영이 쏘아올린 공에 체육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규정에 갇혀 실력만큼 보상을 얻기 어려운 국내 스포츠계 현실에 적절한 고민을 던졌다는 의견과 앞서 본 것처럼 단체 자격으로 후원을 받아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맹은 스폰서십과 별개로 선수들의 계약금과 연봉, 또 예외 규정 등 처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대 변화와 스포츠 현실에 반영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 확정 3년 만에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정치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모두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특별사면됐지만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조현우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복권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김 전 지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가 발표되자 SNS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여권에서도 대체로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듯하다면서 복권 반대의 뜻을 감추려 하진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결정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아마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저는 존중돼야 되고. 윤상현 의원도 과거 사면 복권 사례를 거론한 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더는 당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대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드러내려는 듯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존중하지만 다수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대통령실과 다르다는 뜻을 굽히진 않은 겁니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앞으로도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권 결정 이후에는 한 대표가 자신 뜻을 밝힐 명분도 실리도 없는 만큼 김 전 지사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 의견 불일치가 거듭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당정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발달장애인들이 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연속 보도하는 소설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착취나 빈곤 등으로 다른 범행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가 않은데요.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비장애인과는 다른 처벌 기준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쳐 자리를 벗어납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이미 사기와 절도 등으로 복역까지 한 뒤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A씨가 유튜버들에게 착취를 당해 계속 범행에 빠졌다며 최근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숙 생활을 했던 20대 발달장애인 B씨는 절도죄로 징역살이를 하다 출소한 바로 다음 날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출소 후 달리 갈 곳이 없었던 B씨는 배가 고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착취나 생활고, 불안정한 심리 등으로 반복해 범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라는 형벌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처벌 수위나 방식에 있어 비장애인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재판 과정에서부터 법관이 발달장애의 정도, 범행 동기, 고의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섬세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와 훈련 정도, 살아온 환경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해 양형조사를 의무화하고 법관의 장애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형을 선고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이수를 함께 명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인식시키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장애를 이유로 형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건 범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적절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이 이어져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하고 가해자가 감옥에 가도 불안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교제폭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제폭력 처벌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교제폭력에 시달린 A씨는 오히려 피해자 행세라는 가해자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다시 만남을 가졌다 결국 후회했습니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거 다른 친구들이 막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자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나 죄책감 때문에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랑 무서움이 들었어요. 전 애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B씨는 가해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언젠간 다시 찾아와 안 갚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얘가 법이 무섭고 그런 게 무서웠을 것 같으면 지금 찾아왔을까? 나는 법당이 무섭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피해자이면서도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뒤에도 불안이 끝나지 않는 점.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피해가 큰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모르는 사이면은 뭐 그냥 나 때리면 바로 신고하고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 믿었던 사람 신뢰관계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 폭력 자체가 좀 길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에 따라 교제폭력 처벌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벗어나기 쉽지 않은 가까운 관계에서 폭력이 지속될 경우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의사 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긴급보호, 분리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제폭력을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보다 예민하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도 법적 근거에 따라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이미 꾸준히 발의돼 왔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내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거는 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폭력 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 1월부터 넉 달 동안 검거된 경우만 4,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교제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는 교제폭력을 확실히 끊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의혹을 비롯한 여러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전북 부안군 축제 담당 부서가 이달 말 또 이탈리아 출장을 가는데 오페라 관람이나 와인 양조장 방문 같은 외유성 일정이 다소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군 축제팀의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지역 대표 축제 성장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팀 전체 공무원 6명이 가고 모두 부안군 예산을 사용합니다. 축제 실무진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출장 계획은 공무원들이 직접 꾸렸다는데 관광지 방문 일색입니다. 7박 8일 동안 이탈리아 로마와 바티칸, 피렌체, 베로나를 아우르는 일정, 유명 성당, 박물관에 더해 도시 야경을 구경합니다. 와인 양조장과 오페라 공연 관람 일정도 잡아놨습니다. 지역 축제를 주관하는 이탈리아 현지 당국이나 기관과의 만남 같은 공식 일정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선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무원 견문을 넓혀 지역 축제를 개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간부 없이 최소한의 실무진만 보내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외유가 아닌 업무의 연장이란 해명인데 혈세를 내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출장일지 석연치 않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졌는지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14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법을 개정하는 등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은 우려대로 안전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14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구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안쪽으로 당겨서 열게 설치했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해당 구역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내용을 작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 등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조치 위반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로 송치하고 교육 미실시 등 8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법 파견 여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원청에 할지 파견업체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감독 결과와 함께 정부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재 확산을 막는 격벽과 위험물질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비상구, 대피로를 쉽게 찾게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각각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최소 한 번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화재 피해 가족과 참사 대책위는 근본 문제 해결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의 이자로 표현되는 한국 사회의 애국된 고용구조에 대한 접근을 벗겨나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진지한 전사회적 소기가 필요한 지점이다. 고용부는 이번 방안이 특별감독 결과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됐다며 파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X를 통해 중계된 이번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 온난화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1년 만에 X에 복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이른바 브로맨스를 내세우며 약 3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공간인 만큼 경쟁자를 향한 공격성 발언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Kamala sound like a moderate when in fact she is far left, like far left. Worse than Bernie Sanders. She is considered more liberal by far than Bernie Sanders. She's a radical left lunatic. 북중러 정상들에 대해서는 거칠고 사악하다면서도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로 인해 재임 당시 북한발 위협이 없었다고 강조했고 머스크도 동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류 최대 위협으로 지구 온난화 말고 다른 것을 꼽기도 했습니다. The biggest threat is not that. The biggest threat is nuclear warming because we have 5 countries now that have significant nuclear power and we have to not allow anything to happen with stupid people like Biden. 이 말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이나 국제사회의 통제 밖에 있는 북한이나 이란의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복 공격을 고심 중인 이란에 대해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40분 넘게 지연됐지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에 대해 새로울 게 없는 칭찬 릴레이였다고 미 언론은 꼬집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를 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선대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캠프 전체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자신처럼 자아도취에 빠진 부자들 투성이라며 이들은 중산층을 팔아넘길 위인들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스 캠프는 자신이 11월 취임하면 교육부를 폐지할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별도로 게시하면서 극단주의와 위험한 의제가 트럼프 선거운동의 특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명 마루타 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731 부대의 14살 소년병이 80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목격했던 만행을 생생히 증언하며 일본 정부를 대신해 희생자들에게 사죄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 유적지.
94살 백발 노웅이 비석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1945년 14살 소년병에 차출됐던 시미즈 히데오가 80년 만에 생체 실험 현장을 다시 찾은 겁니다. 희생자들에게 참회의 뜻을 밝힌 히데오는 당시 목격했던 만행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子供なんかもうお腹に入ったまんま標本になってましたから 세균 무기 개발 명목으로 산 사람을 잡아서 반인륜적 의학 실험을 자행했던 731 부대. 패전 직전엔 증거인멸을 위해 시설을 폭파하고 인체 실험 대상인 마루타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런 전쟁 범죄에 넉 달 동안 가담했던 히데오는 오랜 침묵을 깨고 2015년부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마지막 여정이 될지 모를 이번 중국행에 일본 의학계에서 2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悲惨なことが忘れられてまた同じようなことがね繰り返しかねないようななんか嫌な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생존한 731 부대원의 최후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一部分有良知和有人性的原队员站出来讲述731部队的真相，这实属难得。 한국인 희생자들도 적지 않았던 731 부대 존재 자체를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을 관통한 5호 태풍은 기록적인 비를 뿌리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다 7호 태풍도 접근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강물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까지 넘쳐 흐릅니다. 마을 도로도 물에 잠겨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집이 잠기고 붕괴 위험까지 커지자 주민들은 대피를 서두릅니다. 自宅がその土砂災害の危険区域だったためね、早めに避難しようと思って来ました。はい。あんまりそんなひどいのが来ると思わないで簡単に考えてました。 5호 태풍 마리아가 도호쿠 지역을 휩쓸면서 이와테현 일부 지역은 이틀 동안 48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상점들은 영업시간을 조정하며 피해를 줄이려 안간 힘을 씁니다. 従業員の安全も確保しまして、3時の開始ということで 항공편도 대거 취소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리아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여전히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호 태풍의 여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7호 태풍이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 안필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우며 16일 오후 무렵 간토 지방에 도달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어 몰아치는 태풍에 취약 지역과 노약자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현지 시간 지난 11일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총 10,000헥타르 1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전날 아테네 중심부에서 14km 거리에 있는 브릴리시아까지 번져 6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외에도 연기 흡입 등으로 최소 66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소방관 5명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가운데 60%는 불교유산입니다. 특히 천년 고찰의 울창한 경관숲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국가유산청이 이런 불교 자연유산을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소멸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100대의 불교를 전한 인도의 고승 마라난타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사찰입니다. 울창한 편백과 비자나무 숲길을 한가로이 거닐다 보면 불볕 더위도 저만치 물러갑니다. This place is really good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 as it consists of a very good natural place and it can be a place for refreshment and enjoyment. 국가유산청이
사찰이 품은 천혜의 경관숲을 자연유산의 향유 확대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교 자연유산을 새로 확대해 지정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명품숲 30곳을 선정해 상호주의 문화 가정에 체험 기회를 주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섭니다.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승좌하신 대웅전. 체험객들이 사찰의 경관숲에서 실을 지어 읊조리고 영상 등을 통해 자연유산의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희의 지역민 살리기와 탄소 중립 안정화 등 이런 좋은 기능들을 많이 알아주시고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경관숲은 도시의 숲보다 훨씬 높은 탄소 저장량을 자랑하고 이미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여러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불교 자연유산을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체험하고 그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산사를 찾은 관광객은 360여만 명.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사찰의 경관숲 활용은 우리나라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스님 화이팅! YTN 김범환입니다. 가을 축제였던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23년 만에 여름 축제로 변신해 오늘 개막합니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전북 예술의 뿌리인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풍물 오페라를 오늘 개막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일 폐막하는 이번 축제에는 전라가명과 익산 나바위 성당, 한국소리문화전당 모학광장 등에서 열리는 무료 공연도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올 상반기 해외 사이트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우리 웹툰이나 웹소설 등 2억 7천만 건을 삭제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불법 유통 대응팀을 통해 해외 사이트 게시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링크를 직접 없애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불법 콘텐츠 단속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특히 아랍어권에서 두 번째로 큰 불법 사이트 지만가를 비롯해 대형 불법 웹사이트 7곳을 폐쇄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 90여 명을 찾아내는 성과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TS의 대표곡인 히트곡 봄날이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단일곡으로는 처음으로 재생 횟수 10억 건을 기록했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봄날이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누적 합산 스트리밍 10억 건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곡은 그제 기준으로 멜론 일간 순위에 2,73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입했는데 이 역시 최장기 기록입니다. 어제 올여름 최고 더위가 나타났던 서울은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24일 연속 밤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열대 연속 일수가 역대 2위까지 올랐는데요. 말복인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주시고요.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복더위가 실감날 정도로 낮 동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5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포항이 29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또 폭염 속에 전국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지납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 전남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내내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 겸 양산 챙기셔서 강한 볕과 함께 기습적인 소나기에도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 업소열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